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은 신정부의 테마주는 그 기일을 누가 잘 맞출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네. 긴축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안타깝지만 그냥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주가는 경기하고 동행해요. 그리고 금리하고 역행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저점에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22년 하반기 23년 경제를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저성장이거든요. 네.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고물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은 22년 말이나 23년 초라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가 다겨버리네 진짜. 그럼 실물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인 거예요. 23년 경제는 생각하신다면. 네. 미국은 23년에 특히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은 22년 하반기부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빠르긴 빨라요. 좀 빠릅니다. 네. 예. 그리고 22년에 미국이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연거푸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22년 경기가 뒷받침된다는 자신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도 낮은 금리 아니어도 그래도 22년 한 해는 버텨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빅스텝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빅스텝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만큼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2년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만큼은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완화적 스탠스, 상대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면 우리도 자이언트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4월 기준 IMF의 전망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미국 페드의 전망과 한국은행 전망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한 기관의 전망을 가지고 양국을 비교해야 되죠. 네. 그러려면 저는 IMF의 4월 전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론 IMF 4월 전망이 7월 달 돼서 수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수정 전망된 것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줌으로라도 우리 달란트 투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수정 전망 되기 전까지만이라고 보더라도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7.7%예요. 연간.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예요. 거의 2배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만큼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미국만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장 눈앞에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 두 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고려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22년 하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는 그 구간,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럼 그때가 이제 주가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시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주가가 코스피가 2020년에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런 폭발적인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그것을 좀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실적마저 좋지 못한. 실적은 왜 안 좋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소비의 주체잖아요. 가계니까. 네. 그러면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더더군다나 돈을 저축하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저축금리가 벌써 5%네?
주식 투자해봐야 뭐 마이너스 보는데 저축은 3% 5% 벌어주네.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움직임, 그게 돈의 이동인 거죠.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부터.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돈을 이동시켰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런 시점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계 주체들이 저축을 늘릴 만큼 현재 소비를 줄여나가는 액션인 거예요. 또 다른 경로를 생각해 본다면 변동금리 대출자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전체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니까, 그리고 대출이 없는 사람은 저축을 늘리니까 어떤 경로를 생각하든 이 소비는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략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60에서 65%, 네네. 미국은 70% 정도, 그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위축되고 기업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액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21년에 기대했던 폭발적인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식료품 기업들은 이 원자재를 미리 비축해 두거든요. 이 비쌀 때 비축해 둔 이런 식료품 원자재를 비축했던 이런 식료품 제조사들 관점에서는 이 소비는 위축되고 가격은 그렇게 올릴 수 없고 반영은 하겠지만 소비가 위축되니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계속 결여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기업들이 신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품이나 이런 완제품, 설비 이런 것들을 공급할 일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가 소비재 수출 기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 수출액에서 15% 정도가 소비재예요. 나머지는 중간재. 중간재는 뭐 산업재 같은 것들이 많아요. 생산 설비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수출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역습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20년에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물가 상승이 또 다른 과제가 됐고 물가 잡자고 금리 인상을 했더니 이게 또 역습으로 경기를 충격시키는, 경기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래서 주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그렇게 뚜렷한 반등은 아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다지 아무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서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길게 봤을 때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PEF 출범 등 탈세계화 이런 흐름이 사실 뭐 최근에 부각되긴 했지만 예전부터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약간 좀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투자 기회는 당연히 이 IPEF 너무나 중요한 소재고요.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가 전쟁의 종식. 이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엄청난 호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급락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쟁의 종식에 사인이 있다. 그럼 원자재 투자를 하신다든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한 가지 변수고 또 다른 한 가지 변수가 IPF입니다. 근데 IPF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또 중국이 러시아하고 합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동맹국을 형성하죠. 그 미국은 이제 유럽과 또 한국, 일본과 선진국 간의 동맹을 형성하죠. 이럴 때 좀 격돌할 소지가 있는 것이 대만이죠. 그 대만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가지고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PEF는 반도체 동맹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반도체 동맹에서 생각하면 반도체 밸류체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직접 설계를 합니다만, 그 모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네.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설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국 거,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 생산 장비, 이런 것은 또 일본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뭐 TSMC가 잘한다, 우리나라도 2등이다, 뭐 메모리 반도체 잘한다. 그러나 밸류 체인상에서 설계와 소재 장비는 미국과 일본이 안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합세해버리면 반도체 여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 장비, 설계 안 주면 중국 같은 나라는 반도체를 이제 길을 펼 수가 없어요.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부가 가치 반도체에만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의 성격이 있는데 또 하나 강자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놓고 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까지 흡수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한국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근래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드 배치 때 한국으로 관광객 보내지 말라. 이게 하나의 공격이었잖아요. 대가잖아요. 네. 또 한한령 내리고요. 한국인 그 스타들 뭐 광고 모델로 못 쓰게 차단한다던가. 이런 게 다 소소한 작은 이런 제재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맛보기가 요소 공급 차단이었죠.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대만을 놓고 격돌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돌할 때는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한국 근해까지 온다 뭐 이런 이슈들, 여러분 그런 기사들을 접하시면 이제 격돌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때 중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한국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네. 반도체 파트너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비중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사실은 중국이 컷오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시지만 역시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어떻게 보면 요소였던 거죠. 요소 공급 차단하면 자국 경제에 문제가 없고 또 자국 경제도 요소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주로부터 석탄 수출을 차단했으니까. 맞아요. 호주 석탄 수출하지 마. 네. 우리 수입 안 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죠. 석탄 발전이. 네. 그러니까 이 요소 공급, 비료 생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에게 공급하지 마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국 경제에 어떤 큰 충격이 아닌 이상 이 한국에게 이런 원자재 공급하지 마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량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니켈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 밖에 여러 소재들을 보면 전량 거의 8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아니어도 돼라고 할 만한 소재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탄광을 사는 기업, 농장을 사는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실제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광물 자원 개발 사업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정부 정책으로서 기업들이 광물 자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더 촉진하라. 우리는 그런 에너지 혹은 광물 자원, 식량 안보. 이건 안보다. 그래서 IPF 출범과 동시에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IPF 참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소를 중국 거 안 쓰고 다른 나라 거 쓴다. 그럼 요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중국 없죠. 거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 중국 게 제일 싸니까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이것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이슈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다면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자꾸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뭐 마그네슘 100% 수입하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네. 스스로 국내든 국외든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망 산업이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네네.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든 이 원자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책에다 썼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로 알고 물이죠. 네네. 물이 70%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것, 이런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원유입니다. 섬유도 원유로부터 나오죠. 그쵸. 여기 있는 플라스틱, 비닐, 여기 포장, 바닥재 다 원유예요. 맞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산업이 커져도 원유나 광물 자원, 신유품 원자재 없이는 안 돼요. 그런 원자재를 확보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확보 면에서 굉장히 열악했는데 원자재를 전량 그냥 수입에만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IPF는 탈세계화를 뜻하거든요. 그쵸. 세계화는 원자재 소싱을 다른 나라로부터 다 해온다라는 건데 심지어 우리 커피 공급이 만약에 차단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커피 안 드시겠습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커피 원두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쪽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 사업 들어가서 농장을 직접 사서 그 원두를 직접 수급받.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 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자원 기업입니다. 그 자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 들어와가지고 약간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좀 신정부가 들어서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고요. 근데 부동산은 뭐 추후에 다시 말씀 네네. 나눌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신정부의 테마주는 어쨌든 원자력 발전이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EU에서 이미 그 그린 텍서너미 결정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분류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그린한 에너지로 볼 것이냐. 바이오 에너지나 태양광, 풍력은 그린이다. 근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하게 볼 거냐 아니냐. 근데 그린하게 본 거예요. 그레이로 안 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린 에너지로 본 이유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속화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소 중립 가속화예요. 네. 물론 원자력 발전 그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진 않지만 사고 시 굉장히 위협스럽죠. 이미 일본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사고 시 위협스러웠던 것처럼 사고가 없는 한 괜찮다는 거죠. 탄소 저감 노력에는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 없는 한 재생에너지로 화석 발전을 대체해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화석 발전을 어쨌든 줄이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은 다시 화석 발전을 늘리죠. 근데 화석 발전을 줄여나가는데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원자력 발전으로 메꾸자 하는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이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다니면서 네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수주하는데 더 뭔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수자력 원자력 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경주에 있는 이 수저 원자력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주가 가능한 기업과 함께 조인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그 회사가 삼성물산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통 이제 화석 발전 이쪽이고요. 물론 해상 뭐 혹은 풍력 혹은 뭐 그 재생에너지 기반 이런 것들도 수주를 합니다만 이쪽 영역은 플랜트, 주로 플랜트예요. 공장 짓는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고,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실패가 있었어요. 일본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주처들이 어디로부터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까, 이것을 이제 판단할 때, 그 판단할 때 가장 주된 저기가 이 발주하고 수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사 완료하는 그 기일을 누가 잘 맞출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한 경쟁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기일을 무조건 맞춰줍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다른 변수가 있어서 기일을 못 맞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주해왔던 도시건설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발전소 건립, 이런 영역에 있어서 누적되어 왔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 발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주하는 기업들의 굉장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EU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발주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신정부는 그 원전을 놓고 지난 정부랑 갈등을 계속 가져갔고, 절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 갈등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 원전 사업을 통해서 전문 인력 많이 육성하고 수출도 많이 하자, 신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공약부터 해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테마주 성격도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발주가,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발주가 있고 뭐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걸 보신다면 이렇게 억눌려지는 이런 경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날 만한 산업,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그런 산업,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기회가 있고, 또 원자력 발전 발주를 하는 그런 주된 기업들이 선진국들이에요. IPF 참여국이거나 아니면 미국 우방국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관점에서도 관계가 좋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바이든이 등장할 때 제가 뭐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도 해상 풍력이 있고 육상 풍력이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CS 윈드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부터 유럽에 수출을 해왔던 맞아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에게 더 수주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 원자력 발전 이력이라든가, 그 밖에 원자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도시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잘 갖고 있던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약간 좀 진짜 편안하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호흡을 길게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